일단 영끌이 초저금리 시대에 많이 발생을 했던 1차 영끌이 있죠. 20년, 21년도. 이때 영끌했던 사람들은 2%대, 1%대 막 이렇게 빌려서 집을 샀는데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주담대 금리가 6%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2배가 아니라 3배 이렇게까지 지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기업의 부채를 가계한테 전가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14년도만 하더라도 1,000조가 안 됐었는데 지금 2,000조 가까이 됐잖아요. 이 조정은 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의 부채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균열은 이미 일어났고 이 균열이 틈이 더 벌어져서 무너지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점차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물으시죠? 아무래도 15 대책이었고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같은 경우는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20일부터 거의 적용. 그거는 일종의 금융 실명제와 같은 효과 아니었습니까? 3일 뒤에 바로 발표 이렇게 토지 허가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토어제로 묶인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묶일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측을 못했었던 거죠. 37개 지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범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의 패닉, 공황 이런 상황이 발생. 시장 반응이 패닉, 공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추경 매수 로 참여하려고 예상했던 예비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갭 투자가 완전 그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계획 부분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있어서 많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좀 패닉이겠죠. 많은 분들이 방금 갭 투자 말씀을 하셔서요. 갭 투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부동산을 가격을 올리는데 갭 투자가 큰 일조를 한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극대화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갭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킴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 범위 안으로 보통 일으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이나 이런 상황, 이자가 또 올라가는 상태, 이런 환경의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 대응할 룸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갭 투자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2월에 해제가 됐다가 더 확대 지정되면서 강남 3구의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를 이제 못 사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선점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가열된 조짐이 나타났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준 강남권이라고 하는 지역도 거의 뭐 20억이 넘어가는 상황, 거의 30억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10억 뭐 요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갭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무리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았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대출 규제책이라든가 토지거래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자제되는 상황, 이제 조금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열을 진정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강남 3구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이 최고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회는 더 있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최고가에 진입한 마지막 수요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막차 탔네요. 일단은 강남 3구도 좀 거래가 멈췄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627 때 6억으로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 3구의 거래량 자체는 2, 3월에 비해서 대폭 줄어드는 상황으로 갔었고 그 이후에도 거래가 있는 부분은 실질적 참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강남 3구를 제외한 그 준강남권이라든가 준강남권의 원래는 마용성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강벨트라고 어느 순간 좀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용성보다는 조금은 덜 올랐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갭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면서 좀 이제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습 나타났었고 이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제 15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금액 구간별로 그 6억의 대출에서 4억, 2억 이렇게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준강남이나 한강벨트에 해당되는 곳들이 6억에서 이제 4억 정도로 조정된 이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
그 2억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다. 네. 아직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지금 나오는 수치들은 대책과 맞물려서 전후에 몰려있는 물량들이 거래로 이어진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대책 만드는데 소위 1조를 한 전문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뒷감당도 못할 정책을 또 발표를 했느냐.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이 금융규제를 이렇게 일시에 묶어버리면 쥐도 도망갈 길을 만들어주고 잡아야지. 안 그러면 문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뭐 갭 투자를 막았고 영끌도 어느 정도 막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부가 시장에 맞서다가는 또 시장의 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40억짜리가 70억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70억을 만드는 건 누굽니까? 그게 제가 궁금해서. 70억을 만드는 거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 거래의 투명성들, 그렇죠. 뭐 언바 찬스를 통해서 그동안 자금 조달에 불투명했던 사람들이 강남의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된 상황이었던 게 이제는 바뀌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자금 출처를 따지고 있잖아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자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거래가 빈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워낙 고가의 거래고 참여할 그럼요. 수 있는 사람이 네. 한정된 시장이다 네. 보니까. 근데 부동산의 거래는 아파트 거래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제가 예로 하나 들면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거래 가격이 현저히 낮게 거래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보니까 채무 관계에 있었던 관계에서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해결하는 형태. 이 거래가 자체가 표준적이지 않은 금액들이 산발적으로 굉장히 소수가 찍히는 형태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정말 40억짜리가 전부 다 70억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만약에 50억, 60억짜리가 나온다 그러면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을 조달할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이게 70억, 80억 갈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예. 뭐 의사 부부가 10억 벌어놨던 거에다가 추가로 10몇 억을 더 보태가지고 4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참여하지만 그 숫자가 이 전반적인 시장을 수요해줄 만큼의 어떤 그런 수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한 건의 거래 현상을 통해서 아, 정말 이 가격이 감당 가능하고 유지 가능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물건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이런 이론이 다 필요가 없고 언론에서 어느 기자 한 분이 40억짜리가 70억 거래됐다 헤드라인을 확 걸어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조급함, 투자적 욕구를 발동시켜버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어떤 자기의 심리 플러스 능력이 갖춰진 상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 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이 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한계 상황이 왔다. 지금 우리 박은정 이사께서 쓴 책이 여기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최저점을 읽는 핵심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집 사라. 돈 없는 사람은 집 사는데 조심해라. 하여튼 돈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잘못 들으면 상당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되는 분들은 집을 사도 되지만 능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기다려라.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은 적정한 똘똘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셔서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집의 정의를 다시 만들어라.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사도 된다. 이 의미는 이 자산을 투자했을 때 투자 가치도 다 보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구간에서 내가 비용을 잃게 됐을 때 그 자기가 투자한 그 원금을 잃게 됐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 잃는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걸 잃는 것과 남한테 갚아야 되는 부분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 즉 내가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집을 사겠다. 그리고 그 판단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지금이 진입 적기라고 생각해서 들어간다면 그걸 막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을 많이 겪고 또 이 시장의 상승의 기간 그리고 상승의 폭을 고려를 했을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간을 거쳐온 시장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유동성을 풀었던 시장이고 또 코로나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 자체가 한 번도 조정의 구간을 거치지 않은 채 과열의 시기를 그렇게 끌어왔던 그리고 부분별로는 조정이 되는 구간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20년, 21년에 노도강 영끌이 많이 참여했던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왔고 그 상황에서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또 대출을 일정 규모로 활용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금리의 시대 22년도에 조정을 겪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상향을 보였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의 판단인 거죠. 209쪽에 최고의 매수 타이밍, 위기 속의 위기 읽기, 기회 읽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제가 그냥 이 책 말고 그냥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점차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최종적인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올라간 금액이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와 또 그 쓰임의 정도 그리고 개인이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했을 때 소득에 대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판단 이것이 모두 다 어울려져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라 그러는데 부동산 눌러버리니까 주식시장이 붕 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 박은정 이사께서 보시기에 부동산 눌러가지고 주식시장이 뜨는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주식은 전문가가 아닐 수 있지만 금융시장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시기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단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어떤 금융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기업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유도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올 초 대비해서 지금 한 70%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또는 갖고 있던 자금을 주식시장에 많이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 영끌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을 보태서 집을 산 형태인데 더 이상 빚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자체는 자금이 있더라도 넘어오는 게 아니라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었던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올인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이익을 줄 거다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인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전세제도이지 않습니까? 전세제도와 갭은 이게 이란성 쌍둥이처럼 가는 형태가 돼 있어가지고 갭 투자를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갭과 전세 가격의 변화 상관관계는?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분양을 받고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됐잖아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매로 전환이 된 사람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주 시기가 도래를 하고 새로운 물량으로 입주 물량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기존 집을 이제 빼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구조. 또 집값이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을 겪으면서 서울의 인구들이 많은 부분이 경기도권으로 또 많이 빠졌어요. 수요 자체가 그러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무작정 상승할 수는 없다.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완만한 상승세, 소득 수준과 비추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지역을 수요하려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거에 상응하게 전세가들이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데 이 가격의 과열기를 거치면서 갭은 훨씬 더 그 절대 금액이 커졌어요. 커졌고. 예. 전세는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데 가격은 급등을 하니까 그 갭이라는 게 예전에는 9천만 원 전세에 1,000만 원 이래서 집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강남 같은 경우 10억 한다고 하면 8억 전세에 2억 정도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가 뭐 한 10억 한다면 매매가는 뭐 30억, 이러면 20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갭 투자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이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10년 사이클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 자산의 80% 가까이가 이제 그렇죠, 집으로 거의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대출을 활용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상승을 유지시켜줄 만큼의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자금을 불어넣어줘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이 점차 쪼그라드는 시장으로 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수요라든가 어떤 그 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왜 30년을 겪었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한 10년이라고 했었는데 10년이 길어지고 20년, 20년이 30년이 된 거예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에 더 어떤 큰 빚을 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대출을 규제해 준 거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조정해 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중국을 잃어버린 벌써 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잃어버린 5년을 겪었잖아요. 5년을 겪었는데 앞으로 곧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없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어떤 내 집에 대한 선호 또 집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았고 그렇죠. 그만큼 또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구조잖아요. 네. 이런 구조를 갖고서 투자를 했고 이미 그거에 맞춰서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멈춰 있거나 그래서 많이 이제 파산도 하고 이런 상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회복될지를 지금 5년을 겪었고 또 정부가 나서서 뭐 세금도 완화해주고 두 채 사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되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환율이 1,400원 중반대, 후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금리 부분과 환율 부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주는 어떤 간접적인 파급 효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환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1,470원을 뚫어가지고 그 뚫은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하면서 1,450원대로 누른 게 지난주의 일이에요. 예. 지금 그만큼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글로벌 유동성 또 미국에서 돈풀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해서 자산 시장의 어떤 장밋빛 미래에 투자를 하려는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는 네. 경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QT를 중단하는 조치를 하잖아요. 네. QT를 중단한다는 건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즉 돈을 푸는 푼다. 조치를 한다는 의미고 이걸 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초단기 시장에 어떤 유동성 경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들 다 좋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AI 지금 얘기 안 하는데 없고 중국의 로봇 산업 네. 온갖 곳에 지금 막 돈들이 막 그렇죠. 흘러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자금을 단기라도 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 단기 자금을 서로 원하는데 그만큼을 실제로 메꿔줄 현금이 없는 없다.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사태. 전체적으로 모든 버블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현금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의 확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구조, 그게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레포 시장에서 어떤 단기적인 경색 상황이나 네. 어떤 발작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레버리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주가도 변동의 폭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막 미국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열려있는 시장인데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또 환율에 있어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더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초고령화 사회이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기대치가 구조적으로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네. 여기에 IMF에서도 맨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채의 크기가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한계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온 시장이에요. 네. 그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의 자본들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서 경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고 그 변동성을 그러면 우리가 커버해 주려면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어떤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죠. 네. 이것도 계속 지금 줄어들어서 4,100억 달러인데 또 미국 관세 협상을 통해서 지금 매년 200억씩 퍼줘야 되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과연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신뢰가 약해지면 더 빨리 빠져나가겠죠. 이런 구조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환율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들이 이제 환율 문제도 말씀을 주시고 사이클 문제도 주셨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어떤 동력 문제가 엮여 있는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부동산 시장만 놓고 어느 정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수요 측면만 많이 말씀들을 했잖아요. 차기 대책으로 나온다 그러면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방 도시와의 양극화 문제, 지방의 공동화 현상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 안정망적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만 한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불균형 정책을 지금 펼치는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공급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시장에서 정말로 수요할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간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가 부족하다. 인구는 줄어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직장도 가깝고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핵심지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파트를 수요하시는 분들, 여지껏 사신 분들 네. 보면 대부분이 주담대를 활용을 해서 사시죠. 네. 주담대의 97%가 소득분위 5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활용해서 집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정적인 시장인 거예요. 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비싼 금액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서울에 민간 주도의 공급을 많이 하겠다 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토지 단가 자체가 올라가죠. 그렇죠. 거기에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을 하고 네. 공사비 자체도 선호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최고급화, 최고급 브랜드 뭐 네.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을 부담해서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싼 물건을 많이 공급하면 과연 이 상위 소득분위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느냐? 의 문제거든요. 이 공급 부족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물리적으로 많이 짓는다고 해서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본적으로 가격이 내려와야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신축의 공급과 기축의 공급이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판매자의 입장이지만 안 팔고 있어요. 이유는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더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때 되면 팔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빨리 하루라도 먼저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는 네. 구조잖아요. 공급이 촉진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촉진되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소득 분위로 나눠서 아파트를 수요하는 층, 뭐 그렇지 않은 층, 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 또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을 대체할 만한 경기도 신도시권에 이미 굉장히 정주 환경이 좋은 주거지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서울의 인구는 대부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서울 가구 수의 40%가 1인 가구예요. 40%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은 가장 하위 계층이 80%를 차지해요. 1인 가구의 포션이. 네. 그러면 이들한테 좀 30억짜리 아파트를 전부 다
뭐 서울 전역에 진다고 해서 과연 이걸 다 받쳐줄 수 있느냐. 여긴 넘쳐나겠죠, 공급이.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정말 마련을 하려면 수요하는 층별로 어떤 집들을 수요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자기 능력에 플러스 정부의 추가적인 도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인지를 판단한 후에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어떤 공급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고 난 후에 공급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베이비 부모, 저 같은 베이비 부모들은 보통 안정을 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놨던 집, 축적했던 자산을 잃어버리면 복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 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미분양도 중요하지만 미입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정부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입주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부분 막 투자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살기 위한 공간이라는 그 재화로서의 특성이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미입주가 많다라는 거는 이미 어디가 살고 있겠죠. 어딘가 살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집을 사놓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직접 못 들어가면 누군가를 채우면 되는데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실제로 이 시장의 절대적인 집을 살아줄 수요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지방 같은 경우도 공급이 뭐 엄청 많이 됐었잖아요. 풍선효과, 비규제 지역에 대한 뭐 투자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잘 되면서 너도 나도 집을 짓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역 기반의 실질적인 수요, 최종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집들이 지금 다 불 꺼진 집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매입을 한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누군가 최종적인 수요자가 더 비싼 값에 사서 살아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걸 분양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살아줄 사람도 없고 나도 거기 가서 살 이유가 없는 집인 거예요. 근데 대출은 받아서 어쨌든 자기 명의로 넘겨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 부담감은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마지막 보루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막 뭐 지금 매물이 막 쌓여가고 막 다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경매 물건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게 23년이잖아요. 네. 23년, 24년, 25년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측하는 바는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일단 영끌이 초저금리 시대에 많이 발생을 했던 1차 영끌이 있죠. 20년, 21년도. 이때 영끌했던 사람들은 2%대, 1%대 막 이렇게 빌려서 집을 샀는데 지금 변동금리 기준 해가지고 다시 재산정하는 기간이 5년 정도에 도래를 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2%가 4%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언급드린 채권시장 경색 문제라든가 이 부분 때문에 금리가 또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지금 주담대 금리가 6%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2배가 아니라 3배 이렇게까지 지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끌은 제가 다른 의미로 미래 수요라고 표현을 해요. 시장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룸이 있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영끌이라는 거는 그런 자금의 축적 시간이 안 되고 자금 마련이 부족했지만 모자란 부분만큼을 대출로 더 활용해서 들어온 세대거든요. 그만큼 또 부담이 크다라는 거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강제적인 형태의 경매가 쌓여가고 있고 20년, 21년에 들어온 사람들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누증되고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 정부 같은 경우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 PF 시장의 자금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해줄 테니까 돈 많이 빌려서 강남의 물건, 좋은 물건 자체도 안 팔리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냥 받아라 했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예 돈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 피보고 있는 시장이라면 지금 최근에 몇 년간에는 그 똘똘한 한 채에 그 사람들보다 물론 소득은 훨씬 높지만 그만큼 훨씬 더 큰 규모의 빚을 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지금까지 어느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된 정부의 정책 실패이면서 자신의 실패를 민간 개인에게 떠넘긴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거든요.
결국 그 물건들 수많은 부실 채권 관련된 아파트나 주택에 관련된 부동산 건을 자 대출 규제 내 풀어주고 그다음에 돈 빌리게 해줄 테니까 사라. 모든 부채를 개인들에게 다 던져버려 놓고 나중에 지금 와서는 너희들 지금 다 집값 올랐잖아. 근데 부채 규모 있는 거 그거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정부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22년도 말에 그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기업의 부채를 가게한테 전가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결국에는 PF 문제도 부동산이 계속 화랑이 될 거고 이걸 사줄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땅도 비싸게 사고 비용도 펑펑 쓰고 빚도 내가지고 금융비용 이런 거 다 감당하고도 이거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걸 감당 못할 만큼 돈을 방만하게 그렇죠. 운영한 기업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손실을 흡수해낼 수 있으면 뭐 롯데처럼 그룹 차려서 계열사를 팔아서. 계열사를 팔고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그냥 둔촌주공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체안펀드 투입해주고 정부가 보증해줄 테니까 5대 금융기관 모여가지고 이거 해결의 방법 내놔. 그리고 이거 사줄 사람들 어디서든 괜찮아. 대출해줄 테니까 들어와. 이렇게 해서 넘겨준 것 자체가 그렇죠. 아주 큰 어떤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판을 깔아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부채를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이건 그럼 너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정부가 그 부분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더 있으니 그러면 돈이 있으면 사라. 그 대신 대출은 제한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별다른 이야기 같이 들리실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싱가포르나 대만, 중국에서 목돈을 뭐 70억, 80억 받아서 사는 분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손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고점에 매달아 놓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저도 그 얘기 들어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자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심리를 읽은 경우들인 거예요. 네. 뭐 강남의 어디 아파트를 몇십억에 팔았다라는 거래가 찍히면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그거에 조금 떨어진 금액에도 살려는 사람들이 들어와 주니까 뭐 박모 연예인 같은 경우도 주변에 50억, 60억 할 때 70억에 샀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후속 수요들이 생겨나니까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의 어떤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도 저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어떤 시장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핫하고 아파트가 핫하고 신축에 대한 뭐 투자 수익률이 좋고 막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그냥 주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집인데 집이라는 거는 누군가 여기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짧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내국인이 살아요. 내가 지금 10억에 산 걸 20억에 사주는 사람, 30억에 사주는 사람 이 모두가 결국에는 나와 똑같은 내 이웃이 사주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면 내수 시장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막 와서 살아주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그런 시장의 한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국에서 와서 다 사갈 거야. 중국 부자가 와서 다 사갈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뭐 중국 투자 얼마 이상이면은 영주권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중국 부자들이 다 와서 샀다. 근데 지금 제주도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그렇죠. 침체를 겪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떤 판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시장 말씀을 하셨죠. 제주도 시장의 붐과 버스트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이라 그럴까요? 뭐 없을까요? 붐이 이르면 모두가 관심을 가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심이 꺼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주식시장과의 큰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가치가 또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실적이 안 좋아서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라도 손실을 확정하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 개별의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나 좀 손해보고 팔게 이렇게 내놔도 안 팔리는 시장이 펼쳐진다.
그 지역의 관심도가 떨어지면 결코 환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한파가 위로 올라오는 이 보통 북서풍이 부는데 겨울에는 부동산 바람은 밑에서부터 훈풍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충냉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붕괴 직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붕괴는 이미 시작이 시작이 됐다?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열은 이미 일어났고 이 균열이 틈이 더 벌어져서 무너지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점차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인정들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 뭐 부울경 뜨겁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불과 2, 3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울경이 뜨겁나요? 지금 거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또 아파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졌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마곡의 르에스트. 여기 같은 경우 경쟁률이 57만 명이 청약을 했어요. 이거 600 몇십 대 1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입주한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분양한다고 저한테 문자 오고 그래요. 네. 얼마 할인해가지고 분양한다고. 예. 그 정도로 이 시장이 뜨거웠다가 꺼졌을 때는 잠깐 들어갔다 빠진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줄 알고 들어갔다가 못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평생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한 채 갚아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시장이 2026년에는 밝다, 흐리다? 저는 흐리다고 보죠. 이유는 부동산 이제 섹터별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거시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저 조정을 겪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시장도 이미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시간을 네. 겪고 있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일례로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고 또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자기의 건물을 갖는 거. 그렇죠. 강남에 어떤 빌딩 하나 갖겠다. 그럼 강남의 빌딩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절대 매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체 부동산으로 옮겨가기에는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냥 유지할 수 있으면 대대손손 가져가는 물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에 어떤 투자가 많이 일어났냐면 후면지에 있는 어떤 집들을 개조해가지고 네.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상업용 꼬마 빌딩 이런 걸로 밸류에드 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형식 이런 게 붐을 일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고 할 정도로 뭐 처음에 거래되면 평당 1억이었던 게 다음번 거래될 때는 평당 1억 2천, 그 다음에 거래될 때는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겪었거든요. 근데 최근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강남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도 거래가 단가로 계산하면 뭐 한 5, 600억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한 400억 정도여야 매수자가 나타나는 네. 이런 정도의 지금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상단에 있는 부동산의 어떤 투자에서 또 많은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주택시장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더 하단에 있는 경우에 이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겪었는데 예. 이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양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그 부분이 현저하게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이 있다는 곳에만 돈이 몰리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강남의 로또 분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시세보다 절반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모든 돈을 끌어서 그렇죠. 참여하려는 사람들 네. 그런 시장만 남았잖아요. 그게는 그런 이제 한계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면 조정이 일어나는 순차는 급하게 올랐던 곳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너무 과열됐던 지역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이 사이클상에 건전한 조정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근데 조정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그 조정 폭이 크지 않나요? 그렇죠. 크죠. 네. 어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14년도만 하더라도 1,000조가 안 됐었는데 지금 2,000조 가까이 됐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2배가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너는 몇 년째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 하지만 이 몇 년 안에 초반에 진입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조정은 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의 지금 부채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정의 폭이 깊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얘기를
신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사실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은정 이사께서 이 정도로 말씀을 아주 완곡어법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벌써 5년을 넘었고요. 일본은 30년을 거쳤고요. 미국 서프라임 극복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서프라임 이름을 단 자동차 대출, 상업용 모기지 대출, 은행들이 지금 사기 대출 연루돼 가지고 몇 개가 이미 파산을 했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유동성 장세가 되어서 마치 뒷받침되어서 주식시장이 뜨니까 세계 경제가 무슨 큰 성장의 모멘텀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 기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려가 크니까 사실은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라든가 미국 금리 같은 경우 환율도 오르고 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누구도 파티를 끝내고 싶지 않아 하고 파티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기에는 한계를 보이는 조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 말씀을 주셔서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느 지역을 아파트를 갔는데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니까 50층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50층에 살면은 펜트하우스라서 뷰가 좋나? 저는 전혀 어떤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면 뭐 50층, 60층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거품이 층수와 비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이클상으로 놓고 볼 때 이 바닥의 최저점은 한 2025년이잖아요. 올해가 26, 27, 28 앞으로 요 기간 안에 일어날 것인지 이 조정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점을 몇 년 뒤로 우리 박은정 이사는 보시고 계시는지. 사실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조정이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복기가 빨리 돌아올 온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킨 상태다 보니까 산소호흡기 달고 약 투입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2년도 고금리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22년도 말에 발생한 어떤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로 인한 PF의 문제 이걸 과감하게 조정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회복기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폭이 좀 줄어드는 데까지는 완만한 아름다운 하강보다는 좀 급격한 침체를 겪은 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사실은 여기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부동산 최저점을 읽는 핵심 수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저점을 읽으면 베스트 아닙니까? 투자에서. 그렇죠. 네. 아직은 최저점이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아직은 아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